자, 여러분, 이제 중성에 대해서, 중성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죠. 중성의 질자 원리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 기본인 천, 지, 인, 삼재를 상영했다. 중성은 무릇 열한자이다. 여러분들 밑줄 그은 부분은 출제가 이루어졌다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이 밑줄 그은 부분만을 제시해서 자, 뒤에 보이는 자료까지 제시해서 이게 지도할 때 어떤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관점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아래야, 그 다음에 뭐죠?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발성 상태입니다. 혀가 수축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두실 것은요. 혀가 뭐죠? 수축. 그래서 설축입니다. 글자를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놨죠. 설축. 그리고 아래야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아와 오의 중간음이라 하잖아. 그쵸? 자, 제 선생님이신 남성호 선생님과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발음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 아래야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근데 뭘 드시다가 아오 하시는데 입에서 뭐 이제 싹 나오셨는데 발음 맞습니다. 아오. 즉 그래서 아오. 여러분들 발음을 해보시면 혀가 어떻게 되나요? 수축을 합니다. 아오. 자, 그리고 소리가 어쩐다는 거죠? 깊다는 거죠. 소리가 깊다. 자, 그 다음 질자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열려서 천에서 열려서 뭐 천이 자에서 열린다. 자에서 열린다. 천이. 상형 내용은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형합니다. 은은 혀가 조금 수축해서. 자, 색깔이 다른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두시라는 것. 색깔이 다른 것 자체가. 그래서 은은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발음하고 15세기 발음은 좀 차이가 날 것을 봅니다만은 혀가 약간 수축을 합니다.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 그래서 소리가 깊지도 않고, 자, 뭡니까? 얕지도 않다. 자, 그래서 이 깊고 얕다는 건 조음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음점을 말하는데요. 조음점을 기준으로 봐요. 깊지 않고 얕지도 않다. 지는 축에서 펼쳐진 바, 자, 뭐죠? 펼쳐진 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모양이 평평함을 땅을 상형합니다. 자, 밑줄 근 부분. 이는 혀가 전혀 수축함이 없이 설불축입니다. 혀가 수축함이 없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얕습니다. 소리가 얕다. 자, 이것들을 이제 신경 쓰시고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형은 아래야, 천원, 지평, 일립, 상형의 내용이죠. 하늘의 동그럼을 상형했고 땅의 평평함을 일립. 이는 무엇을 자, 사람이 서 있는 걸 상형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성입니다. 소리가 깊다.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다. 그 다음에 얕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제자 순서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성 상태. 자, 뭐라고 제가 제시해 놨습니까? 발성 상태. 모음의 조음의 위치란 말이에요. 모음 조음의 위치. 설축. 그 다음에 뭐죠? 혀를 조금 움츠리고 있다. 움츠렸다. 뭡니까? 설소축. 혀를 움츠리며 오탑니다. 자, 설불축. 빨간색으로 제시했던 이 소리의 성질과 발성 상태를 여러분께서 좀 신경 쓰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갑자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의문론을 공부하기 위해 소민정을 바라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단모음 체계를 물어보면서 얘가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가 모음사각도가 나와 있고요. 자, 뭡니까? 얘네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모음 체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을?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모음 체계가 출제가 됐는데 수험생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요.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를. 자, 의문론에서 출제가 됐는데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 이게 참 큰일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얘네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하, 15세기에는
단모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구나. 아, 아래야, 오, 뭡니까? 양성모음이죠? 자, 설축입니다. 그 다음에 우, 뭡니까? 여러분들 음성모음이죠. 설소축입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음 조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축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다? 축은 뭐냐? 혀의 수축의 문제죠. 혀. 구장이고, 구장이고, 구축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에요. 이건 입구자죠. 입술의 모양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아래아는 축. 아래아는 축. 자, 아래아는 축. 그 다음에 은은 뭡니까, 여러분? 아래아는 축, 은은 소축. 그 다음 이는 불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혀의 조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쓰고 있나요? 혀의 조음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 참, 분필이어 있군요. 자, 혀의 무엇? 조음 위치에서. 그래서 아리아는 축, 은은 서축, 이는 불축.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혀의 조음 위치에서 자, 축, 소축, 불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 뭐죠? 이는 한마디로 후설, 중설, 전설과 같은 표현과 병행되는 겁니다. 후설, 전설, 중설, 전설과 같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있죠. 뭡니까? 천과 자, 심과 천의 문제입니다. 아래아는 심이고 이는 천이죠. 아래아는 심. 그래서 아오 뭡니까? 소리가 깊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죠? 이는 얕다는 말입니다. 이는 소리가 얕다. 아, 모음이 이렇게 대립이 되네요. 모음 체계를 바라보니까 소리가 깊고 소리가 얕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장과 구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구장과 구축이 있는데요. 자, 구장과 구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과 심의 대립.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혀 조음 위치에서 축, 소축, 그 다음 불축. 구장과 구축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죠? 입술의 모양입니다. 아, 오, 우. 자, 차이 분명히 느끼시죠? 구축과 구장이라는 것은 입술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얘는 혀의 조음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혀의 조음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뭡니까, 여러분? 입술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단모음 체계를 이야기할 때 뭐 혀의 높낮이, 전설, 후설,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이렇게 구별하죠. 중세 때도 이런 식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는 혀의 조음 위치, 얘는 입술의 모양, 아, 그 다음에 뭐죠? 오, 입술이 오그라드는 거죠.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때 단모음은 혀의 수축 여부와 이 위치와 입술의 자,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대국어는 어떻게 결정되죠? 전설모음, 후설모음,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고, 중, 저, 높낮이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그런데 15세기는 혀의 수축 여부 또는 혀의 조음 위치라 해도 되는데요. 이거 순서를 말하니까 조음 위치라고 하는 거고요. 혀가 수축된다. 조금 수축된다. 수축되지 않는다. 혀의 수축 여부와 입술의 모양에 의해서 입술의 모양과 무엇에 의해서 혀의 수축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5세기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5세기에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알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구축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입술을 오므리는 것, 구장은 입술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입술을 오므리는 것, 입을 벌리는 것. 자, 그래서 15세기 때는 상형의 원리, 제자의 원리를 무엇? 저음, 그 다음에 청각. 자, 청각은 뭐죠? 깊은 소리, 얕은 소리,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출제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 밑줄 긋은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얘네들 자료를 제시해서 기억은 어떤 자료를 설명할 때 효과적이고 니은은 어떤 자료를 설명할 때 효과적일 것이냐. 이건 15세기 음가예요. 여러분들 기억번은. 15세기 음가를 말하는 것이고 단모음 음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구축의 대립, 구장의 대립,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혀의 수축 등등등. 그러니까 얘는 단모음의 음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얘는 단모음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되는 정확한 요구되는 키워드는 단모음의 음가, 단모음의 대립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맹목적으로 외워버린다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지 않을 것, 나올 것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펼쳐버리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이해했다고 착각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8글자의 제자 방식과 성질입니다. 제자 방식이 아니죠. 제자 방식. 제가 학교 수업을 하면서 가장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많이 안 내는데 가끔 내는 게 발음의 문제입니다. 자,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경우 사실 서쪽 라인은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이쪽. 자, 뭡니까? 경기도 라인은 사실 사투리가 없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를 의로 발음한다든가. 그런데 전라남도는 사투리가 좀 있죠, 광주나. 그런데 이건 쉽게 고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사투리가 없고요. 충청도 사투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표준말 쓰다가 그류하면서 이상하게 전북에서 충청도의 사투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식의 어미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 대전이나 충남을 가보시면 젊은 세대는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 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면 강원도도 심각하고요. 자, 선생님 김봉도 보셨잖아요. 그죠? 쌤, 교생이 뭐래요? 쌤, 교생이 뭐래요? 강원도도 이제 뭐예요? 이 억양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포항은 아주 독특하고요. 울산 지역은 이제 표준말이 좀 가까워요. 외지인들이 많아서 그러나. 부산은 그 동네 표준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완전 미치고 환장할 게 억양이 갑자기 앞에 액센트가 나오면서 뒤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우리 표준 발음에서 리을 발음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광양이면 광양제철소지 광양제철소가 되는 건 뭡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훈민정음을 통해서 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음의 문제까지 우리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 발음,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이것들을 왜 이 모음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국어교사는 다시 몇 번을 강조해도 국어교사 사투리 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억양은 조금 남아있을지언정 표준 발음이 계속 강조되는데 표준 발음을 하면 사투리로 발음한다는 말입니까? 광양이라고 쓰면서 발음은 광양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의식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계속 사투리 이 발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 자체가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이제 왜 동쪽은 바뀌어지지 않냐? 억양 때문이에요, 억양. 서쪽은 억양 자체가 없는데 이쪽은 억양. 내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바꾼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사투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음소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고 들으시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의식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표준 발음과 얼마나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심각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은 정말 강조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표준 발음을 지도하는 것 아셨죠? 강주, 내가 강주 살거든. 강주가 아니라 광주. 이중모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자, 나아가. 이게 광양 쪽에 이제 나아가 그러는데요. 나아가가 아니고 내가죠, 여러분. 과자 맛있다가 아니고요. 과자가 맛있는 거죠. 이 아래의 8소리는 아셨죠? 국어교사는 말입니다. 국어를 가르칠 때는 표준 발음 교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의식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거죠. 8글자,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은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제시됐어요. 자료 1으로. 그러니까 원순모음 합가, 비원순모음 벽이라고 했습니다. 비원순모음 벽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래 8소리는 하나가 합이면 하나는 벽이다. 도대체 합은 뭐냐? 나와 있잖아요. 원순모음. 벽은 뭐냐? 비원순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는 아래 아와 같으나 입이 오물어지는 바, 구축이 된다는 거네요. 구축. 그 모양은 아래와 의가 합해서 된 것이라 청가지가 처음으로 사귐을 뜻한 데 취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는 아래와 같으나 입이 벌려지는 바, 아하. 오는 오 구축. 그 다음에 뭐죠? 입이 오물어드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입이 벌려지는 것. 그 모양은 이가 아래와 합해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는 의와 같으나 입이 오물어지는 바. 모양은 의가 아래와 합해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어는 의와 같으나 입이 벌려지는 바. 그 모양은 아래아가 이와 합해서 된 것이라. 역시 천지의 용의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번은 계열, 2번은 음성의 자질, 3번은 자연 글자 형태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표를 보시면 자 표를 보시면요. 이건 뭐 원순모음, 비원순모음. 그러니까 오우는 원순이고요. 아어는 뭐죠? 비원순모음이라는 것. 음양의 성격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연히 여기에서 비롯되니까 입을 오므린다 그랬습니다. 입을 편다고 했습니다. 구장, 구축, 아래와 이를 우리는 아까 바라봤는데요. 자, 기본 모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는 입을 펴고요. 아도 입을 펴니다. 오, 입을 오므리죠. 자, 그래서 구장과 구축 서로 기본 모음을 바탕으로 해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가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중모음을 들어가 봅시다. 이중모음을 들어가는데요. 모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음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칠판에 판서하면서 여러분 설명하는 것을 들으셔도 당연히 좋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단모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쵸? 단모음을 봤는데요. 뭐 오와 우어 뭐 등등등등을 봤는데 현대국어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출제가 됐죠. 중세국어와 단모음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여러분들 출제가 2012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또 90년대도 출제가 됐고 이중모음도 예전에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입술 모양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앞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오시면 아까 제가 판서를 했는데요. 혀의 수축, 입술 모양,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가 깊다, 얕다의 단모음의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현대 국어는
무엇에 의한 단모음이 늘어났습니까? 현대국어는 무엇에 의해서 단모음이 늘어났죠, 여러분? 현대국어는 입술 모양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는 단모음이 늘어났습니다. 입술 모양에 의해서. 원순, 비원순, 비원순, 우리는 평순모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평순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현대국어는 서로 대립하는 게, 신모음이 서로 대립하는 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현대 모음을 보시면, 단모음을 보시면, 전설, 후설이 서로, 모든 이원적 대립이 단모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때는 축에 의해서 구분이 되잖아요. 설축이냐, 설소축이냐, 설불축이냐, 15세기에는 축에 의해서 대립되던, 15세기는 무엇에 의해서, 축에 의해서 대립되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으나 이 등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까? 후설이냐 전설이냐 이런 대립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으는 후설, 이는 전설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모음체계나 자음체계 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중세가 따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 경향은 중세와 현대 비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모음 제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을 보면 뭡니까? 기본자, 그 다음에 가획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처럼 단모음을 바탕으로 해서 즉 초출자, 제출자 이런 식으로 초출자, 제출자 이런 식으로 모음도 글자를 만들었죠. 모두 이 모음에서 시작한다 했고요. 중성 11자 중에서 요, 야, 유, 여. 그러니까 초출자는 뭡니까, 여러분? 오, 와, 우, 어고요. 제출자 요, 야, 유, 여죠. 그래서 중성 11자 중에서 요야, 유, 여의 원리,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야는 아와 같으나 어디에서? 이에서. 모두 이 모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 모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야, 여, 요, 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우리 15세기 이중모음은요.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상향 이중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 원순모음 오와 원순모음 에서 시작하는 상향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고 이걸 정리해 봅시다. 중성 11자에 대한 음양의 성격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초출자 오, 아래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 아, 우, 워. 당연히 현대와 마찬가지로 오나 아는 양성, 우나 어는 음성입니다. 천지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초출자는 2 플러스 5, 2 플러스 4, 2 플러스 2 플러스 5입니다. 모두 2에서 일어나서 2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야, 유, 여는 상향 이중 모음에 해당이 되고요. 역학을 바탕으로 한 중성의 원리는 과감하게 넘어가 버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밑줄 금 부분입니다. 중성은 하나가 소리가 깊으면 하나는 소리가 얕고 하나가 합이면 하나는 벽이다. 그러니까 원순이냐 비원순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합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음의 대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의 자질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 밑줄 그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성은 다시 심, 천, 합벽으로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과 청탁함으로써 뒤에서 화답한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성은 심, 천, 합, 벽 등
이런 대륙관계를 보인다. 딱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성음과 음양의 원리관계, 사실 중요해서 이렇게 색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학적 원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역학적 원리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음성적 특징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근데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얘네들입니다. 지금 우리 훈민정음의 제 중성 부분에서는 제자의, 즉 제자서의 중성 부분은 자, 뭐죠? 이중모음을 요, 야, 유, 여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요, 야, 유, 여는 이게 상향 이중모음입니다. 그쵸? 요, 야, 유, 여는 이게 상향 이중모음. 그런데 원순모음에서 시작하는 상향 이중모음도 분명히 존재하죠. 자, 와, 워, 얘들은 얘들은 원순모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이중모음은 현대국어는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의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세 때는 뭐죠? 하향 모음이 2개가 존재했습니다. 자, 의문론에서 다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는 상향 이중모음, 얘는 하향 이중모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자, 뭐가 있습니까? 어이, 얘들, 어이, 발음은 어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 자, 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다음에 위,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출제가 됐던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됐던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얘들이 출제가 됐죠. 의문론을 다룰 때 얘와 얘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이 이렇게 있다는 정도까지만으로 그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 우리 훈민정음 제자의 지금 제자서 또는 제자의 중성에서는 여러분들 얘만 다루고 있으나 우리 이중모음, 15세기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얘는 현대에 남아있는 하향 이중모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죠. 자, 여기까지 딱 알고 의문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 초성에는요, 제자서의 초성의 부분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사실은 깊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공부할 때 해례에서 제자서, 그 다음에 종성해, 그 다음에 뭡니까? 합자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시라 했죠. 제가 강조하지 않은 건 초성의, 중성의, 영자리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초성에서는 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정음의 첫 소리는 곧 운서의 자모이다. 운서는 앞에 교재에 보시면 분명히 앞에 제가 운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밑에다가. 그쵸? 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자의 음을 보여주는 사전의 한 가지 59쪽인가요? 69쪽인가요? 59쪽이네요. 자, 운서 한자 사전이네요. 여기에서 자, 운서의 자모이다. 운서는 한자의 음을 보여주는 어두자음의 본질입니다. 정음의 첫소리는 운서의 자모이다. 자모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거기 찾아보시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성음이 이로부터 생김으로 모라고 일컫는다. 군자의 첫소리는 기역인데 기역이 운과 더불어 합하여 군이 되고 쾌자의 첫소리는 기역인데 기역이 외와 더불어 합하여 쾌가 되고, 즉 사실 읽으나 마나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내용은요. 자, 지금 교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적어져 있으나 저는 그냥 하락을 해버렸죠. 자, 하락을 해버렸는데 제자해에서 설명하고 있는 초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의 총괄적인 해설 내용을 다시 확인해요. 이건 앞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다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자서의 이 초성의 부분을 보면 제자의 총괄적 해설 내용의 확인, 즉 어두자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 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문제를 요즘 유형으로 바꿨는데요. 누워서 떡을 먹는 것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훈민정음 초성 17자 체계와 훈민정음을 자료로 하여 초성의 제자 원리를 지도하려고 한다.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당시 출제 문제는 이 표를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초성의 제자 원리를 쓰라는 문제였죠. 1997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유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기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제자 원리를 아예 제시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답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초성은 물은 17자이니 아음, 설음, 치음 얘들은 이런 모양을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은 기억에 비해서 가획자죠. 가획의 원리를 쓰라는 겁니다. 소리가 조금 센, 발음이 조금 센 까닭에 획을 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평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죠? 헷갈리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처음 하나를 쓰니까 나머지 쓴 것도 맞았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연습 삼아서 제시한 난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원 임용 문제 자체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를 보면서 잠깐 동안에 쾌감을 느끼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그쵸? 중성이라는 것은 자운의 한가운데 있어서 초성, 종성과 합하여 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성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죠? 중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모음에 해당이 되는데요. 탄자의 중성은 아래아인데 아래아가 티읕과 니은의 사이에 있어서 탄이 되고 오라 제자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서의 초성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제자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중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여기까지는 초성해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는 사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둔다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두 자를 합용함에 있어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자 합용자라고 합니다. 오와 하가 함께 아래아에서 나왔으므로 와가 되고, 요와 야도 함께 이에서 나왔으므로 야가 되고, 자, 이렇게 이자 병병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 15세기에는 이자 합용자라는 게 있었구나. 이걸만 아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출제도 됐습니다. 출제돼서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수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동출이위류라고 하여 같은 계열끼리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자 병자. 이 모음과 결합된 중모음들은 이 모음이 혀를 펴서 발음하여 소리가 얕아서 입을 벌리게 편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초점을 두지 않고 넘어가 버린 내용들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출이라는 걸 도대체 무엇이냐? 동출이위류라는 게, 자, 두 가지를 합용하면 할 때 오 양성이죠. 아 양성이죠. 아래 아에서 둘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와가 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출이위류가 같은 계열 아닌가요? 양성과 양성, 이 아래아에서 나온 오와 아가 결합해서
합용이 되는 것, 이자 합용자가 되는 것. 요야 야도 이에서 나왔습니다. 공통적이죠. 그래서 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합용자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같은 계열끼리 결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쵸? 같은 계열끼리 결합하는 것. 그래서 자 뭡니까? 음성 우와 뭐죠? 음성 어입니다. 음성 유와 음성 여입니다. 양성 야 요와 양성 야입니다. 그래서 이자 합용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자 뭡니까 여러분? 동출 이위류, 즉 같은 계열끼리 결합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같은 계열끼리 여의 상합자 있는데 아까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궁금하시면 그 부분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이자 합용자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원리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조하고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제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되는 자 뭡니까? 종성애가 나왔습니다. 종성은 자 우리가 교원 임용고사 융세문법에서도 출제가 꽤 많이 이루어졌죠. 그 종성회의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초성과 중성을 이어받아서 자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성, 자성, 초중, 이, 성, 자운. 하나의 음절을 초, 중, 종성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의 종성은, 즉자의 종성은, 자, 즉이죠. 그러면 지읒이죠. 초성, 중성입니다. 자, 종성 이러면서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음절이 되는 거죠. 즉, 자운입니다. 자운이라는 그래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 그런데 자 뭡니까 여러분? 자 초, 중, 종성. 자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재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재를 보니까요 성음이 무엇인지 청탁이 무엇인지 운서가 무엇인지 의유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탁이 뭐고 뭐 운서가 뭐고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우는 교재를 보시면 밑에 적어져 있네요. 한자음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음. 자, 교재를 보시면 밑에 한자음이라고 적어져 있죠?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종성은 초, 중, 성을 받아서 자운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의 음절을 초, 중, 종성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이건 한자음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수 고유어의 경우에는 초성과 순수 고유어의 경우에는 초성과 중성으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운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서 괜히 제가 여러분들 밑에다가 단어의 의미를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운을 이루는 것, 한자음을 말한다는 것. 한자음에 한해서는 초, 중, 종성을 이룰 때 하나의 음절로 바라보고 고유의 경우일 때는 초, 중성만으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루었다고 바라보는 것. 아셨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한자음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 아하, 자우는 한자음이구나. 한자음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의 경우는 초성과 중성으로 음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모두 같다. 공통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많은 구절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자음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음절을 이룬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유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유어는 어떻게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순경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같은 경우 보시면 필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라고 적죠. 그런데 이게 한자음이죠. 한자음이기 때문에 중세 때는 초, 중, 종성
즉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음가가 없는 이응을 여기다 표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글자를 보면 순경은 미음이 정성에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순경은 미음이 정성에 표기되는 것, 다 정성에 표기되는 건 음가가 없죠. 왜 표기를 하느냐? 이 원칙 때문이죠. 무엇? 한자음에는 초, 중, 그리고 중요한 정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이 원칙 때문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순경은 미음 등을 정성에 표기함으로써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에는 완가, 급의 다름이 있는 까닭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까락이 아니고 까닭이죠. 평성, 상성, 거성은 그 정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청불탁의 자는 그 소리가 거세지 못하므로 정성으로 쓰면 어디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평성, 그 다음 소리가 가장 큰 게 뭐죠? 거성, 그 다음 상성입니다. 그 다음 입성이죠. 그래서 사성과 방점, 예전 고등학교 문법교과서를 보면은요, 사성과 방점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국어는 사실 사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입성은 촉급함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촉급함을 나타내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성, 상성, 거성 가장 소리가 낮고 높고 가장 높고 입성은 소리의 낮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입성은 소리가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안울림 소리로 끝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게 입성이다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평성, 상성, 거성은 종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못하다. 입성이 끝이 되게 촉급한가 봅니다, 여러분. 그쵸? 불청, 불탁의 자는 소리가 거세지 못하므로 종성으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우와, 저는 몰랐네요. 뭘요? 저는 전청, 차청, 그 다음 전탁, 불청, 불탁. 불청, 불탁은 6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청, 불탁이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이 음소가 많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불청, 불탁이 뭡니까, 여러분? 평성, 상성, 거성으로 쓰이고, 거성으로 쓰이고, 입성, 천청,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뭡니까? 비읍, 지읒, 시옷.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그 다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열린이신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마 전 시간에 했던 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제가 전청을 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린 히읗을 병서하지 않고 전탁자를 왜 히읗을 병서하는가? 그걸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전청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응이 아닙니다. 여린 히읗입니다. 전탁은 그, 트, 푸, 츠, 흐, 히읗입니다. 그 다음 전청, 차청, 전탁이 아니고요. 차청이 말입니다. 전탁은 이제 전청을 병사하면 되죠. 여린 히읗은 전탁이 될 수 없고 왜? 소리 때문에. 차청의 히읗이 전탁이 됐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조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조는 지금 21년 동안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혼민정음 정성회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입성은 소리가 촉급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쵸? 입성은. 자,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촉급하다는 것은 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이건 소리가 거센 것, 전청, 차청, 전탁. 소리가 거세지 않은 것, 불청, 불탁. 즉, 평성, 상성, 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어떤 게, 자, 뭐죠? 소리가 얘는 여기 있네요. 급과 완. 자, 급과 완. 어라, 잘못 넘어갔습니다. 소리가 여기는 급하고요. 여기는 소리가 완하죠. 소리가 느리다는 말이에요. 급하다는 말이죠. 촉급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평성사성성 고성은 다 평성상성 고성은 다 소리가 뭡니까? 완하고요. 자, 입성은 소리가 급합니다. 불청, 불탁, 여린 히읗부터 뭐 6자 얘들은 자, 평성, 상성, 거성이고 거성으로 실현되고 그 다음에 전청, 차청, 전탁에 임하는 자들은 입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평성, 상성, 고성은 불려 소리가 세지 않고요. 얘는 소리가 셉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 소리가 세고 얘는 소리가 세지 않고 아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려와 불려는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기본자와 그 다음에 가획자에서 려와 불려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입성은 소리의 세기가 자, 소리가 더욱더 세고 자, 뭐죠? 평성과 상성과 거성은 소리가 세지 않다. 여기에서도 려와 불려의 대립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두 군데에서 려와 불려, 즉 소리가 세지 않고 소리가 세고 자, 이런 대립적 관계가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성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자, 이 관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관계 우리 분명히 파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 칠판에 이 판서한 이 체계를 여러분들 적어서 제대로 뭐죠? 적어서 머릿속에 자, 뭐죠? 꼭꼭 쟁여두시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우리 성조에서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요도 있지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팔정성입니다. 자, 의문론에서 출제가 그래도 빈도수가 꽤 있죠. 팔정성법은 출제가 꽤 됐는데요. 어라,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느 부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린 히읗, 니은, 미음, 이응, 니을, 반치음, 어라, 여기에서 불청, 불탁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전청, 차청인가요? 6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정성이 되고, 종성, 옛니응, 니은, 미음, 이응, 니을, 반치음. 쟤들은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된다는 겁니다.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불청, 불탁이죠. 그러나, 기역, 옛니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니을의 8자만으로도 가있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종성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팔종성만으로도 자, 음절, 말, 자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절, 자음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멈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고 있는데요. 옛니응, 니은, 미음, 이응, 니을, 반침의 6자는 평성, 상성, 거성이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입성이 종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자, 모든 자들이 종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무심코 넘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모든 자음을 정성을 쓸 수 있다. 이 말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자음을 정성을 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종성, 부용, 초성이다. 이 내용을 이끌어줄 수 있죠. 종성, 부용, 초성이다. 그러나 항상 반전이 일어나네요. 그러나 기음, 예니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의 8자모라도 가히 쓰게 충분한 것이다. 얘는 뭡니까? 팔종성 가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요. 얘는 원칙론입니다. 모든 자음은, 종성은 초성에 다시 붙자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종성은 초성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얘는 원칙론이죠. 그러나 이 뒷부분, 8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건 뭐죠? 팔종성 가조경은요, 실제 통용이죠. 원칙론, 실제 통용. 원칙론, 실제 통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문론에서 종성 표기는요,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원칙론과 뭐죠? 실제 표기의 문제입니다. 모든 자음, 평성, 상성, 보성이 종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전청, 차청, 전탁은 모두 입성이 종성으로 쓰일 수 있다. 모든 자음은 종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실제로 8자면 충분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의문론 공부하실 때 이 구절이 훈민정 모드에 나타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없나요?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화는 백곳이 되고 고피는 여제갓이 되지만은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는 까닭이 오직 시옷자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지읒이나 반치음 등 모두 무엇으로 여기에 있는 시옷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시옷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팔종성 가조경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